금요일 한 주를 마무리하는 주식시마론의 주제 지금 바로 보시죠. 끝나지 않는 겨울 가상화폐 시장 하반기 전망은? 빗썸경제연구소 이미선 리서치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나금융투자 소속의 채권 애널리스트로 활동을 하시다가 네. 가상자산업계로 넘어가신 분이세요. 네, 맞습니다.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 업계로 넘어가셨어요. 네네. 분위기가 어떻게 느껴지세요? 일단 분위기는 아무래도 기존 금융권하고 이쪽은 이제 아무래도 IT 기업 쪽에 좀 더 가깝고요. 그래서 네. 분위기는 좀 많이 다르고, 제가 이제 이동하게 됐던 그 이유는 이제 통화에 대한 관점이 이제 달라졌다라는 판단 하에서 이동을 하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한국은행이나 중앙은행만이 발권력을 가지고 이제 통화를 발행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민간들도 어떤 토큰이라는 개념으로 코인은 아니지만 토큰이라는 것을 발행하는 어떤 이런 시장들이 열리게 됐고, 그 다음에 코로나 지나면서 상당히 중앙은행의 어떤 돈을 발행하는 이런 공급이 늘어나는 부분, 그로 인한 일반인들이 받게 되는 구매력 하락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이제 느끼면서 이제 가상화폐 쪽에 좀 더 관심을 갖게 됐고, 비트코인에 관심을 갖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이동을 하게 됐습니다. 네. 가상자산의 순기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가상자산의 순기능. 순기능이요? 네. 이제 가상자산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이제 먼저 선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투자를 하시기 전에 먼저 생각하셔야 될 부분은 이 코인이 반드시 이 블록체인이 돌아가기 위해서 존재해야만 하는 코인이냐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전자 상거래를 할 때 어떤 오고 가고 이렇게 거래를 할 때는 분명히 디지털 형태의 결제 시스템이 필요하잖아요. 예,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가상화폐라는 개념은 그렇게 도입이 됐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여러 가지 많은 코인들이 있는데 그 코인들 중에서는 어떻게 보면 어떤 그 쓰임새나 이런 것들이 아직 확정적이지 않은 것들도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러한 어떤 쓰임새들이 지금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사실 많이 뒤섞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가치 판단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 화폐의 통화의 어떤 개념이 달라지고 있는 시점에 채권에서 가상자산 쪽으로 업계를 이동하신 네. 이 빗썸경제연구소의 이미선 리서치센터장과 하반기 가상자산업계의 전망을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정말 그 비트코인 시세도 엄청난 랠리를 지난해 하반기까지 보였었고, 네. 그러면서 뭐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네. 투자가 대세가 되고, 그러면서 정말 많은 관심을 받았었는데, 가상화폐 업계가 지난달부터 추락하기 시작을 했어요. 네네. 그게 뭐 많은 또 기사를 통해서 보도가 됐는데, 네. 현재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네, 지금 이제 코인마켓캡 기준으로는 전체 시가총액은 이제 1조 달러가 좀 안 됩니다. 근데 작년 11월 대비해서는 한 60% 정도 시가총액이 감소한 거고요. 그 다음에 전체 시가총액 안에서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한 60% 정도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지금 시총이 한 4천억 달러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 시총이 이제 1.4천억 달러 정도가 되고요. 그래서 작년 11월 고점 대비해서 거의 뭐 비트코인은 60% 정도 가치가 하락을 했고, 네. 이더리움은 한 3분의 1 정도로 이제 감소를 했는데, 두 가지 원인이 있었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빨라지면서 뭐 주식시장 하락하는 거와 이제 동조화되면서 가상자산 가격이 하락한 부분이 영향을 미쳤고, 두 번째는 가상시장 안에서 상당히 높은 레버리지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디파이라고 해서 이제 탈중앙화된 좀 금융 시스템이 있는데, 일반 은행에서는 우리가 대출을 받을 때 이제 신용도도 다 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은행들이 대출을 이만큼 일으키면 총량이 너무 많으니 뭐 억제를 해라 이런 정부의 지시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가상자산 시장은 규제권 밖에 있기 때문에 디파이 시장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는 사실 규제하는 중앙기관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담보만 맡기면 대출이 가능했고요.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엄청나게 많은 레버리지들이 커지면서 전체적인 가상자산 가격을 많이 띄웠고, 지금은 그 레버리지가 꺼지면서 디레버리징의 단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업체들이 이제 유동성 부족이라는 문제에 이제 노출이 되면서 뭐 연쇄적으로 지금 파산을 하는 이제 이런 이제 상황이 이제 최근까지의 이제 이슈였습니다. 네. 가상 자산이 뭐 인플레이션의 수혜 자산이다라는 점에서 좀 부각이 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뭐 디지털 금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는데 사실 내면을 봤을 때는 이 레버리지가 굉장히 커지면서 이 시장 자체가 엄청나게 커졌었던 그런 현상이 있었고 네. 이 거품이 좀 꺼지는 현상이 최근에 네. 나타난 건데요. 지난해 11월에 고점을 형성하고 나서 또 지난달까지 해서 굉장한 또 붕괴가 일어났습니다. 가상화폐 시장의 유동성 리스크는 현재도 여전하다고 봐야 될까요? 네, 아직까지는 이 시장으로 추가적인 신규 유동성이 공급되지 않는 한 이제 자생적으로 회복되는 거는 쉽지는 않다고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유동성이라 함은 결국에는 미국 중앙은행에서의 통화정책 결정하고 이제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뭐 기업들이 이제 셀시우스 같은 이제 상당히 큰 가상자산 대출 업체였는데요. 그러니까 이쪽은 뭐 예금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가상자산을 일단 예치를 받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자도 제공해주고 그 다음에 가상자산을 담보로 해서 대출도 해주고 뭐 이런 이제 업체였는데 사실상 이제 예치했던 자산을 가지고 다른데 좀 위험한데 투자를 하면서 이제 테라루나 이런 쪽에 투자를 하면서 그쪽에서의 손실이 이제 많이 커졌던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이제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법정 관리랑 비슷하게 이제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회생을 모색하는 쪽으로 이제 가게 됐고, 현재 가상자산 업체들은 일단 가상자산이 이제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의 가격이 회복되지 않는 한 이제 자생적으로 회복되기는 사실 쉽지는 좀 않아 보입니다. 근데 다만 조금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요인은 이제 FTX 같은 이제 대형 거래소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래소들이 재무 상태에 따라서 이게 재무 상태가 그렇게 문제가 없지만 이제 단기적인 유동성 문제에 시달리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대출 지원금도 좀 지원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일부 지분을 좀 매입하면서 그 기업을 살리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제 전체 시스템적으로 확산되지는 않도록 이제 이렇게 차단해주는 역할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네. 가상화폐 거래소 측에서 일단 유동성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네.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단계군요. 네, 일부 해줬고요. 일부 네. 해줬어요, 벌써. 네. 예. 하지만, 이게 제도권 밖에 있는 그 시장이다 보니까 유동성이 공급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때문에 사실 유동성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봐야 된다라고 네. 판단을 하시는 건데요. 네네. 그렇습니다. 진짜 이 6월에 뭐 루나 사태로 인해서 루나가 뭐 급락하고 상장 폐지되는 단계 이후에 나타났었던 현상이 이 많은 가상화폐 관련 기업들의 파산이었습니다. 아까 네. 잠깐 말씀을 해주셨지만 3에로즈, 디지털 보이저, 셀시우스까지도 이제 파산되는 단계로 들어가고 있는데 네. 이게 자칫 우리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일부 게임주에는 주가에 영향을 좀 주기는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좀 파급이 시스템적 위기로 좀 확대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초반에 있었는데 네. 그 우려와는 달리 네. 확대되는 국면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다른 맞습니다. 금융시장에는 영향을 네. 주지는 않는 단계인 것 같고 네. 그건 잠시 후에 또 질문을 더 드려볼게요. 네. 루나 사태가 발발하면서 아무래도 가상자산 시장의 유동성 위기가 불거진 거죠? 네, 맞습니다. 예. 루나 사태가 트리거가 됐고요. 분명 트리거가 됐고, 물론 그 이전까지도 상당히 많은 레버리지로 성장했던 시장이었기 때문에 사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단기금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는 이제 가격이 하락할 수 있는 위험에는 이미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테라 루나 같은 경우에는 테라 기준으로는 시총이 거의 4위까지 올라왔던 코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가격 자체가 상당히 많이 이제 상승한 상태였고, 그 다음에 테라 루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치를 했을 때 연 이자율을 한 20% 정도 제공해 준다라는 걸로 많이 유명세를 탔기 때문에 개인뿐만이 아니라 가상자산 업체들도 많이 투자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이제 업체들이 투자를 많이 했다가 여기에서 이제 손실이 발생을 했고, 3에어 캐피탈 같은 경우에 루나에다가 한 2억 달러에서 5억 달러 정도 투자를 한 게 지금 거의 가치가 없어졌고요. 3에어 캐피탈에다가 대출을 해줬던 블록파이, 셀시우스 이런 업체들이 이제 대출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제 이런 상황에 이르면서 이 기업들도 이제 어려움에 처해지는 이제 방향으로 이제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로 지금 투자가 서로 엮여 있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가상자산 시장 안에서는 이 부분이 전염이 됐고,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 기존의 금융기관 쪽으로 대출을 해준 부분들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네. 이제 연결이 되는 부분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군요. 전통 어떤 금융기관으로까지 이런 대출이라든지 아니면 자산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래도 그 파급은 좀 제한적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건데요. 네. 아까 그 레버리지 말씀을 해주셨지만 진짜 루나와 또 테라의 형태를 보면 이게 진짜 네. 레버리지의 끝판왕이다 네. 싶을 정도로 아까 20% 이자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네. 루나를 애치하면 최대 연 20%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네. 그리고 또 루나를 사서 이걸 담보로 또 시가의 60%까지 테라를 대출받아서 또 이자 네네. 수익을 낼 수 있는 네. 그것도 있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 때문에 거품이 커진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마음대로 대출이 됐고 그것을 통제하는 네네. 기관은 사실 없었고 예. 그러니까 이 안에서 상당히 레버리지가 많이 커진 상태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좀 이 부분도 제도권 안으로 네. 들여오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이제 이런 불거진 문제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규제를 하자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네. 또 아무래도 긴축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7월 금통위에서 한국은행이 빅스텝을 단행했고 이게 네. 사상 처음이라고 해요. 50bp 네. 금리 인상. 가상화폐 시장의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 예상하십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기준금리를 뭐 많이 올리긴 했지만 그것도 중요한 거는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 결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기준금리를 이제 얼마나 올리느냐가 그다음에 유동성 이제 축소하는 부분이 이제 얼마나 더 진행이 될 거냐가 훨씬 더 이제 가상자산 시장 성과에 높은 설명력을 가질 걸로 예상하는데요. 결국에는 지금 미국이 생각보다 금리를 빨리 인상을 하게 되면서 이제 달러 강세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이제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미달러로 표시되는 모든 자산들 그러니까 미국 주식 그 다음에 뭐 유가, 뭐 원자재 이런 달러로 표시되는 모든 자산 가격은 사실 달러가 강세로 가는 과정 속에서는 이제 하락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가상화폐도 이러한 흐름을 피하기는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달러가 강세로 가는 이런 흐름들 그 다음에 올해 하반기에 추가로 미국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과정 속에서는 사실상 의미 있게 가격이 회복될 거라고 기대하기는 쉽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흐름 속에서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언제 종료가 되고 그 다음에 내년으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언제부터 통화 정책이 다시 반대로 통화 완화 쪽으로 이제 바뀔 것이냐. 뭐 이 부분의 어떤 타이밍을 이제 우리가 미리 이제 인지를 하면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과거의 미국 주식 시장의 사례를 보면 연준의 금리 인상이 일단 종료가 되고 나면 그때부터가 이제 가격이 바닥을 다지면서 회복되었던 그런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가상자산 시장도 주식과 이제 동조성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네. 연준의 금리 인상이 언제 종료가 될 것인지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올해 이제 하반기에 계속적으로 금리를 추가로 인상을 해서 연말에 미국 기준금리가 뭐 3.75에서 4% 정도까지 이렇게 인상될 걸로 예상하고 있고 그 정도 인상을 하고 나면 사실상 인상할 수 있는 최대치까지는 거의 인상을 한 상태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인업계도 파월 연준 의장만 바라보겠네요. 네, 중요하게 네. 보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가격이 6월 중에 2,400만 원 우리나라 가격 기준으로 바닥을 형성하고 그래도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바닥을 지금 다져나가고 있는데 네, 네. 여기서 뭐 오르는 건 어렵더라도 네. 그렇다면 추가 하락할 가능성도 네. 열려 있다고 보시는지.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보는데 네. 이거는 이제 가상자산 시장 내부의 원인이라기보다는 외부 쪽의 원인이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가상자산 시장 내부의 상황을 보게 되면 그동안 상당히 많은 레버리지가 쌓였던 것들이 지금은 그 고점 대비해서 한 90% 정도가 디레버리징이 진행이 된 상태입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추가로 디레버리징이 되면서 가격이 급락할 위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5일 거래 봤던 것 대비해서는 어떤 그렇게 급락할 위험은 그때보다는 적어졌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외부적으로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지금 이제 연말에 한 4% 정도까지 인상할 걸로 시장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것보다 좀 더 가파르게 기준금리를 인상을 해야만 하는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고 한다면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 주식시장과 마찬가지로 가상자산 시장도 추가적인 가격 조정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연준이 더
긴축을 크게 단행할 만한 요소는 물가밖에 없겠죠, 뭐. 네, 그렇습니다. 예. 네. 물가가 잡히는 게 급선무네요. 네, 지금 뭐 이제 원유 가격이 조금 안정됐고 다른 원자재 가격은 많이 하락을 해서 뭐 거의 이제 물가가 잡혀가고 있다, 거의 고점을 지나가고 있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의 상황 때문에 이제 원유 가격 같은 경우에는 다시 뭐 상승을 할 수도 있고 그런 불확실성들은 아직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상화폐 시장이 안정되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조금 전에 뭐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지만 정리를 해보자면 몇 가지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두 가지로 보는데 이제 두 네. 가지로 봐왔는데 이제 첫 번째가 디파이 시장에서 이제 형성되었었던 이 가상자산을 담보로 맡기고 대출을 받았던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가상자산 담보로 맡긴 것들은 이제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이 담보 가치도 떨어지기 때문에 디파이 시장에서는 이제 자동으로 이것이 청산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담보물이 이제 시장가로 매도가 되는 거고요. 그 기준이 있나요? 네, 그 기준이 이제 예를 들면은 보통 이제 담보물 대비해서 한 60에서 70% 정도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일정 가격 이하로 이제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강제 청산이 되는 건데 사람들이 각각 대출 받았던 시점마다 그러면 이제 청산 위험이 있는 가격이 다 다르게 이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을 텐데요. 6월 초까지 봤을 때는 비트코인 가격 기준으로 1만 달러 초반대 정도에서 강제로 청산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물량이 한 3천억 원 정도의 물량이 잡혀 있었는데요. 최근에 보니까 그 물량이 채무자가 그것을 상환을 하면서 그 물량은 현재 없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외부로 부분은 돈을 가져와서 채무자가 갚은 건가요? 네, 이제 그거를 이제 상환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아있는 물량도 청산 물량도 이제 없어진 건데요. 이 부분은 이제 만약에 이 부분이 남아있으면 이제 이 시장에 있는 시장 참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숏 포지션을 잡아서 매도를 할 어떤 유인이 존재를 하게 되잖아요. 왜냐면 가격을 그때까지 떨어뜨리게 되면 이제 강제로 청산된 물량이 이렇게 많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물량이 시장가로 매도가 되면서 시장 가격을 한 번 더 떨어뜨리는 이제 요인이 되기 때문에 네. 이런 잠재적인 물량이 잡혀 있다라는 거는 시장 입장에서는 한 번 더 약세로 갈 수 있는 요인이 됐는데 최근에 이 부분이 한 가지가 사라진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700달러 정도 선에서 한 1,500억 원 정도의 잠재적으로 청산될 수 있는 물량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더리움은 뭐 여전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남아 있고요. 그래서 다른 모든 요인들이 뭐 동일하다고 봤을 때 이 청산될 수 있는 물량이 현재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좀 이 부분이 없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그나마 시장을 좀 이제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을 제한시키는 요인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라는 인식이 시장에 좀 인식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은 올해 말 정도 이렇게 종료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지난 한 이틀 전에 나왔던 6월 미국 물가가 이제 9.1%로 나와서 네. 거의 이제 80년대 이후로 가장 높은 숫자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도 그것 때문에 이제 좀 더 빠르게 금리 인상을 해야 될 거다라는 주장이 이제 명분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말에 예정되어 있는 FOMC 그리고 9월 FOMC에서도 연준이 기준금리를 100bp 그리고 75bp 이렇게 연속으로 이렇게 빅스텝의 금리 인상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요. 그 이후에도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해서 연말에는 이제 3.75에서 4% 정도까지 인상을 할 것이다라는 것이 현재 CME 연방기금 선물 가격에 이제 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준금리 인상은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제 내년 상반기 정도가 되면 금리 인상은 종료가 되고 아마 동결한 상태로 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동결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인하 사이클로 언젠가는 바뀌게 되는데 과거의 사례들을 보게 되면 마지막 기준금리 인상이 단행이 되고 나서 금리 인하로 바뀌기까지 평균적으로 한 8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됐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내년 중반 또는 하반기 정도에는 네. 연준이 과거의 트렌드대로 가게 된다면 금리를 인하하는 쪽으로 이제 완화적인 정책으로 바뀔 가능성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물가 때문에 민생도 정말 어렵고 사실 제일 고민인 게 정치권의 지지도가 될 텐데요. 지금 말씀해 주신 7월, 9월에 FOMC 각각 100bp, 75bp 금리 인상 가능성 전망을 해 주셨고 그리고 11월에 미국의 중앙선거가 있는데 네. 많은 분들께서 그래서 10월이나 11월에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네. 얘기들을 주식시장에서도 좀 많이 했었거든요. 네네네. 지금 센터장님도 아마 그 연말 정도에는 좀 뭔가 금리 정책의 변화가 생기면서 네. 내년 연초에는 금리 동결로 가고 그리고 한 3월부터는 좀 기준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이 보고 있다는 점 짚어주셨는데요. 네네. 가상화폐 시장 안정을 위한 조건으로는 디파이 담보 청산 물량 해소가 돼야 되고 연준의 금리 인상이 마무리돼야 된다는 점 두 가지 짚어봤습니다. 비트코인은 뭐 강제 청산 위험 거의 없어졌다고 하고요. 이더리움은 좀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네. 그렇다면 하반기 주목할 만한 시장의 체크 포인트 뭐가 있을까요? 네, 제일 중요한 게 결국에는 연준의 금리 인상 정책이 예. 언제쯤 스탠스가 바뀔 거냐 이 부분인데 그것을 파악하기에 이제 굉장히 유용한 지표가 미국의 장단기 금리 차입니다. 1988년 이후부터 6번의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 보게 되면 미국 10년에서 2년 금리를 뺀 스프레드 그리고 5년에서 2년 금리를 뺀 스프레드 이 두 개가 이제 역전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6개월 이내에 이제 기준금리 인상이 이제 종료가 됐고, 예, 그리고,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는 현재, 10년, 2년 같은 경우에는 20bp 이상 이제 역전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5년에서 2년 금리도 10bp 이상 역전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개의 장단기 금리 차가 다 역전으로 갔고, 역전폭도 이제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기준금리를 현재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뭐 3.7에서 4% 정도까지 인상을 하는 것이 인상을 하면 할수록 미국 경기에는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할 거다라는 것을 미국 채권 시장에는 지금 시그널을 계속 보내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단기 스프레드가 계속 역전되어 이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계속 지속이 될 건지 뭐 이런 부분을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계속 역전 상태가 이어진다고 한다면은 연말로 갈수록 연준의 금리 인상은 이제 종료될 수 있다라는 시장의 기대가 점차 형성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 이게 하반기 내내 이어지게 된다면 연준 쪽에서도 이런 경기 침체 시그널을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해주시네요. 그래서 4분기 정도에는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내다보시는데요. 지금까지 뭐 얘기를 쭉 해왔지만 가상화폐 시장의 위기가 일단 현재까지는 기존 금융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네. 주식시장이나 뭐 관련주에는 영향을 좀 크게 줬었는데요. 네네. 앞으로 어떨까요? 가상화폐 시장이 이런 위기가 나왔을 때 네. 기존 금융을 흔들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기존 금융기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는 저는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통금융기관들이 가상자산 시장 쪽에다가 투자하는 규모 자체가 워낙 적고, 그리고 이제는 이제 투자를 시작을 하려면은 어느 정도의 금액만 투자해라 이런 거에 대한 규제를 현재 막 논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국제결제은행 BIS에서도 은행들이 가상자산에다가 투자를 하려면은 그 비율을 예를 들면 뭐 1% 미만으로 해라 에코티 대비해서 네, 뭐 네. 이런 규제들이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구체화가 되고 나면 금융기관들이 가질 수 있는 익스포저도 아마 제한이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만 지금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거는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손실을 주로 많이 입었기 때문에 또 주식시장도 현재 상황이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가상자산 시장의 가격 하락은 아무래도 개인들의 소비 여력을 좀 위축시키는 쪽으로 작용할 걸로 예상을 하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GDP 안에서는 민간 소비 영역에서 GDP를 낮추는 쪽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존 금융을 흔드는 것은 제한적일지라도 개인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크게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어떤 개인의 소비 여력이라든지 실물 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있다라는 점인데요. 그러면 이제 좀 규제가 앞으로 생겨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또 지금 가상화폐 시장 제도 자체에 공백이 있다는 게 좀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네. 그 관련한 내용들 때문에
많은 좀 안 좋은 소식들이 있어요. 네. 최근에 완도 소식도 그렇고 완도에서 일가족이 이제 사망했던 네네. 예, 그때도 뭐 루나를 검색하고 나서 그런 이제 안 좋은 일이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좀 보호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예, 관련 입법 속도 네. 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게 우리나라도 지금 이 진척이 아주 빠르진 않고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완전히 원천적으로 막아버리기에는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코인 시장이라는 것이 거기에 따라오는 부분이 이러다 보니까 완전히 이것을 죽이면서 가지도 못하고 왜냐하면 네. 이것이 어떤 혁신으로 나아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번 10월에 있는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이제 가상자산 규제안에 대한 부분이 마련이 될 것 같고 우리나라는 이제까지의 흐름들을 봤을 때는 이러한 국제 공조 흐름에 맞춰서 아마 그 이후에 규제안이 좀 구체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올해 10월 이후가 되면 내년 정도가 되면은 이제 가상자산 시장 안에서도 국내 쪽에서는 좀 더 구체화되는 어떤 규제들이 나오게 될 걸로 예상을 하고요. 현재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거는 이제 거래소마다 코인을 상장을 시킬 때 좀 기준이 거래소마다 좀 다르게 이렇게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좀 통일을 시켜서 좀 일관된 상장 기준을 맞춰 가라라는 것이 이제 정부 쪽에서의 요구 방향이었고요. 예. 그래서 이 부분들이 마련이 되면 조금 더 투명성을 확보하는 쪽으로 개선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비트코인의 추가 하락 가능성을 내다보는 비관론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에 한 조사가 있었습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블룸버그 통신에서 보도가 됐던 내용인데요. MLIV 펄스라는 곳에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투자자 91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10,000대로 추락할 가능성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60%가 그럴 수 있다고 본다라고 네. 전망을 했다는데요. 네. 가상화폐 시장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10,000라는 숫자가 나오게 된 배경이 제 생각엔 아까 말씀드렸던 디파이 시장에서 그 잡혀 있었던 이제 강제로 청산될 수 있는 물량이 이제 $10,000 초반대에 상당한 물량이 잡혀 있었던 부분, 네. 그 부분이 아마 일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왜냐하면 거기에 물량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가격이 하락 시도가 나타날 수 있고 그 부분에서 물량이 청산이 되고 나면 그때서야 비로소 회복이 될 것 같다. 이런 예상들이 아마 일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워낙 지금 약세장이 오래 가다 보니까 가격의 하한에 대해서 사실상 어떤 합리적인 추정을 하기가 어려워졌고 추가적으로 하단을 훨씬 더 많이 열어놓는 쪽으로 가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확인을 한 부분들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디레버리징이 90% 정도 진행이 됐고 그리고 이제 강제로 청산될 수 있는 물량이라는 부분도 현재는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좀 일부 해소가 된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추가로 이제 유동성이 유입이 되면서 가격을 띄우지는 상승하는 쪽으로 가지는 못하지라도 우리가 얼마 전에 봤던 것처럼 아주 큰 폭의 가격 하락이 다시 반복될 가능성은 저는 과거보다는 지금은 낮아졌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준금리가 현재 미국이 이제 올해 말에 한 4% 정도까지 인상될 가능성 이런 것들을 지금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이 다 소화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가 바뀌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비트코인 가격 기준으로는 $11,000 이제 $1,000대 정도가 하단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만약에 연준이 조금 더 가파른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진다고 한다면 네. 주식시장과 마찬가지로 가상자산 같은 경우에도 좀 더 하단을 열어놓는 쪽으로 보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일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은 이제 연준이 이제 그 이상으로 예를 들면 4.5%까지 올린다거나 이렇게 전개될 가능성은 현재는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비트코인 시세와 코스피를 단순 비교를 제 나름대로 한번 해봤는데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고점 같은 경우에는 8,700만 원? 네. 예, 8,700만 원 선이죠. 네네. 예. 그 선으로 고점이 형성이 됐었어요. 그래서 네. 고점 대비해서 8,270만 원. 네. 예, 8,270만 원. 이 선에서 고점이 형성됐었고 지금 주가까지 70% 하락이거든요. 네. 네. 그러면은 코스피 3,300선 기준으로 봤을 때는 70% 하락이
990입니다. 예, 그러니까 1000포인트 아래까지 내려가는 수준이 이제 70% 지수상 하락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뭐 이런 어떤 디레버리지 과정이 일어난 그 자산이고 네.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고 뭐 네. 물론 아까 $10,000대 초반까지는 열어두겠다고는 하셨지만 이제 시장에서 그렇게 예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아까 그 센터장님께서는 네. $10,000 중반까지 예상하시나요? 하단 좀 더 열어주시는 거? $18,000대 정도로 말씀드렸습니다. $18,000대? 네. 아까 $11,000 얘기를 해주셔서 $18,000 정도로 지금 하단을 조금 열어두셨는데요. 그러면 뭐 한 2천만 원 수준? 예, 그 정도 되거든요. 우리 돈으로. 지금 어쨌든 싸긴 싸요. 뭐 밸류에이션 하긴 어려워요. 왜냐면 실물이 없으니까요. 그쵸? 밸류에이션을 이렇게 뭐 PER 얼마 이런 식으로 하기 어려운 자산이긴 합니다만 많이 빠진 건 사실입니다. 네. 고점 대비해서. 이 가상 자산 자체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참고로 네. 그 닥터 둠으로 불리는 김영익 서강대 교수님께서는 네. 이쪽으로 투자를 좀 해야 된다고 얘기도 해주셨어요. 물론 비중 네. 많이 싣지는 않으시겠지만 네. 예, 가상자산도 이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게 MZ세대들이 여기에 눈을 떴고 이제 앞으로의 금융이 좀 변할 수 있다는 점들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예, 채권 담당을 하시다가 코인 업계로 가신 센터장님은 가상자산이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보십니까? 일정 부분 포트폴리오에 담을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지금 워낙 많은 암호화폐들이나 그다음에 토큰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이제 투자 종목을 결정하는 거는 좀 이제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결정하는 기준은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 함께 발전하면서 그 코인이 반드시 필요한가? 이런 관점에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 이제 몇 개의 어떤 소수의 이제 크립토 커런시만 이제 선택이 될 것이고 이 부분을 위주로 이제 포트폴리오에 담는 일부를 담아가는 전략은 저는 추천을 이제 해드리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장기적으로는 이제 기관 투자자들도 이쪽에 대한 투자를 점차 이제 하게 될 걸로 예상을 하거든요. 기관 투자자들 자금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는 가장 메이저 크립토 커런시 쪽을 이제 선택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아마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NFT나 이런 것들은, 어떤 앞으로 우리가 온라인상에서 여러 가지 활동이 많아진다고 했을 때는 어떤 자신의 어떤 고유한 어떤 증명을 나타내는 증표처럼 사용되는 거가 될 것 같은데 이러한 것들도 앞으로 그 쓰임새나 이런 것들은 좀 더 구체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서 돌아가는 생태계 안에서 어떤 결제 수단으로 사용될 만한 것은 어쨌든 디지털 어떤 이제 크립토 커런시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포트폴리오에서 아주 일부의 비중에 대해서는 이제 담아가는 것이 이제 고려해 볼 만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반기 가상자산 시장 전망 빗썸경제연구소 이미선 리서치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가상화폐 시장 버블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디레버리징 부채 감축이 있었습니다. 많이 이루어졌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긴축의 강도를 계속 체크를 해보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확인해봤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마감 기분 좋게 잘 마무리하세요. 고맙습니다.